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강원도에 집중적으로 설치된 송전선로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달 한전은 첩보 작전을 방불케 하는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열면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창군 봉평면의 한 마을입니다. 마을 바로 앞산으로 초고압 송전선로가 지나면서 흉물스러운 철탑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이곳에서 직선거리로 800m 거리에 이미 송전탑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생기는 송전탑은 직선거리로 3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한전은 경북 울진에서 경기도 가평을 잇는 500kV 초고압 송전선로를 2021년까지 건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새로 놓이는 송전선로는 길이만 220km, 강원도에 세워지는 철탑은 무려 230기에 달합니다. 안 그래도 기존의 송전선로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은 또다시 송전선로가 건설된다는 소식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입주하면서 바로 송전탑 미치잖아요. 예. 너무나 뭐랄까 그 위압감, 그 두려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 집을 팔려고 내놓고 또 그랬음에도 전혀 사람들이 이 동네 나서 땅이 매매가 안 됩니다. 보지도 않고. 예, 왜냐면 이게 이렇게 지나갔기 때문에.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역의 반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송전선로가 지나는 횡성과 평창, 정선 등 지역 주민들은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강원도 초고압 송전탑 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반대투쟁위원회는 우선 한전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파괴, 자연경관 훼손, 재산가치 하락, 이러한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한전은 경과 지역 주민들을 무시하고 한전의 입맛에 맞는 입지선정위원들과 밀실행정으로 주민을 무시하는 작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전 측의 이 같은 모습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도 드러났습니다. 한전 측이 작성한 자료를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지난달 6일 강원랜드에서 열렸던 14차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준비사항과 방호계획이라는 제목 아래 4층 회의실은 가짜로 준비하고 실제로 회의는 6층에서 진행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회의본과 명패, 사인지와 현수막 등 회의용품은 두 곳 모두 설치하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반대하는 주민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회의에 참석했던 위원들도 한전에 대한 불만을 터뜨립니다. 회의 장소를 급히 바꾼 거야. 내가 그런 얘기죠. 아니 우리가 무슨 회의장이야. 이게 제 마지막 회의도 아닌데 입선정위원들 데리고 이거 뭐 공세 작전하는 거 뭐냐.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한전에서 또 우리한테까지도 그런 진행 과정이나 이런 걸 속인 거야 우리한테도. 이 회의를 마지막으로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는 해산하면서 입지도 확정됐습니다. 취재진은 한전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해봤지만 끝내 입장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강원 지역의 송전선로 지중화율은 1.1%로 강원도와 비슷한 충북이 2.5%, 전남 4.9%에 비해서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국 평균 지중화율 12.4%인 것과 비교해서도 12배 가까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송전탑 설비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전력 손실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1조 8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런데도 전기사업법으로 인해 예산 사정이 열악한 지방도시의 경우 지중화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어 송전선로로 인한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가정마다 김장 계획들 세우실 텐데요. 그런데 올해는 배추값이 폭등하면서 김장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잇따른 가을 태풍에다가 또 병충해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배추 수확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인데요. 배추 농사를 망친 농민들은 물론이고 상인과 소비자 모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성기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시 서면의 한 배추밭입니다. 수확을 앞둔 가을 배추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초부터 수확이 시작돼 시장에 출하됩니다. 하지만 크게 줄어든 수확량 때문에 농민들은 시름이 깊습니다. 초가을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 들면서 배추 농사를 망친 거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올해 춘천시 서면 일대 배추 수확량은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농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건 통이 뭐 농구공만은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조금씩 작게 처진 거는
뿌리가 망가지고 속으로 골병되는 게 많아요. 그래 한 30% 정도는 올해 출하량이 줄고. 여기에 가을 장마와 잦은 태풍까지 불어닥치면서 고랭지 배추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생산량이 줄다 보니 시장에 출하된 배추값은 천정부지로 뛰었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배추 상품 한 포기는 5,300원 정도에 팔리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50% 넘게 올랐고 평년과 비교하면 무려 85%나 폭등했습니다. 배추값이 오르다 보니 김장 비용도 부담이 되면서 상인과 소비자 모두가 울상입니다. 이게 비싸면 안 잡수시니까 이게 적당하게 1,000원에서 1,500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야만 공평하게 모두 이루어져야 되는데 비싸면 안 먹잖아. 10포기 하던 분이 5개도 안 오거든. 농림축산식품부가 예상한 올해 4인 가족 기준 김장 비용은 30만 원 선으로 지난해보다 10% 정도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농협과 미리 계약해 재배한 배추 4만 4천 톤을 김장이 집중되는 다음 달 하순부터 시장에 공급하는 등 특별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바다가 탁 트인 마을에 갑자기 사람 키보다 높은 울타리가 들어선다면 어떨까요? 실제 강릉 정동진 인근 등면 해변의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은 철도 방어 울타리를 관광지 현실에 맞게 조정해달라고 건의해왔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2달간 조정한 끝에 한국철도공사와 주민들이 합의점을 찾았다고 합니다. 노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열차가 지나다니는 강릉의 등명 해변 마을입니다.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철로 좌우로 어떠한 안전장치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한국철도공사가 영동선 전 구간을 대상으로 방어 울타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경관입니다. 기존에 강릉역까지만 운행되던 KTX 열차가 오는 12월부터 동해역까지 연장 운행되면서 한국철도공사는 철로를 따라 울타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바닷가 바로 앞에서 수년간 숙박업과 식당 운영을 하며 생계를 이어온 주민들은 최소한의 자연경관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계선하고 철도하고 이렇게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거기다가 2m 이상으로 친다 하니까 저희들은 너무 조망권도 문제가 되고 나중에 그게 관리가 안 되면 부해지고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상당히 걱정이 돼서.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달간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주민 사이의 의견을 조정해 기존 1.8m 높이의 방호 울타리를 1.6m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관광지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철도 소음을 줄이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은 겁니다. 어떤 관광객이나 주민 찾는 어떤 이런 이제 현장이 굉장히 그 철도하고 가깝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도 살리고 안전도 살리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합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앞으로도 철도 이용에 관한 주민들의 고충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주민 안전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또 안 할 수도 없는 시설이긴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다 미관적으로 또 아름답고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도. 한국철도공사는 오는 12월까지 등명 해변 구간의 방호 울타리와 함께 철도 건널목도 새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강원도가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 유치를 공식 선언하고 준비 작업에 나섰습니다. 강원도는 어제 30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2018 평창 기념재단 11개 동계 종목 경기단체와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식에 참여한 기관들은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성공적인 유치와 개최를 결의했습니다. 동계 청소년 올림픽은 만 15세에서 18세 청소년 선수들이 참가하며 2012년 오스트리아에서 1회 대회가 열렸습니다. 강원도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시설을 활용해 2024년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지방 소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구수가 적고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강원도 내 군 지역이 특히 심각한데요. 양구와 인제 등 전국 24개 군 지역이 특례군 지정을 촉구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에 놓인 소규모 지자체의 현실과
이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떠오른 특례군 법제화에 대한 의미를 한재영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차례도 다니고 많이 그래야 장사가 되는데. 그분들 아니면 여기는 뭐 주는 거지. 특례군이 지정이 되면 국가에서도 신경을 좀 쓸 거고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도내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양구군. 올해 9월을 기준으로 2만 3천 명이 조금 넘습니다. 출산 장려금과 상수도요금 감면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왔지만 인구는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인구가 3만 2천 명인 인제군도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가장 번화한 인제읍 중심지도 평일에는 오가는 이가 적어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고령 인구 비율이 18%가 넘어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고 제곱킬로미터당 인구 밀도는 20명 미만으로 도내 평균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차례도 다니고 많이 그래야 장사가 되는데 좀 그런 거는 없고 아직까지는 여기서는 그냥 먹고는 사는데 점점 오지가 된다고 보죠. 이 같은 상황에서 화천과 고성 등 도내 접경 지역은 국방개혁에 따른 부대 이전이 추진되면서 그야말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분들 아니면 여기는 숙대박 되는 것이고 더 영향이 커지는 게 아니라 뭐 여기는 그냥 뭐 주는 거지 뭐. 강원도 전방 지역 거의 다 군인들로 먹고 살았잖아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사라진 지 오래인 지역의 위기는 강원도뿐만이 아닙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18년 한국지방소멸 보고서에 이 같은 현실이 담겨 있습니다. 가임 여성 인구수가 고령 인구의 절반도 안 되는 소멸 위험 지역이 89곳으로 전국 시군구의 40%에 달합니다. 이 같은 소멸 위험 지역은 5년 전보다 14곳이 늘었습니다. 또 이 추세라면 30년 안에 지방의 40%가 사라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에 따른 지역의 위기는 도내 접경 지역뿐 아니라 농어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의 자치단체들은 특례군 법제화 등을 통한 공동 대응책 모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근 충북 단양에서 창립 총회를 하고 시작된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인구가 3만 명 미만이거나 인구 밀도가 제곱킬로미터당 40명 미만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국에서 24개 군지역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도내에서는 양구와 인제, 평창, 정선, 고성 등 9곳이 참여해 가장 많습니다. 분립의 문제가 지금 생계가 곤란한 가정도 기초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보호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기초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나가는 뭐 이런 그 시대에 우리 자치단체의 존립을 크게 걱정하지 않잖아요. 더는 지자체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존립이 어렵다는 게 이들의 입장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립기관이 든든한 대도시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특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이제 추세지만 상대적으로 인구가 감소되고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돼 가지고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군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부세가 줄고 국회의원 선거구가 통폐합되는 등 지역의 자립 기반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구 과밀화로 이어난 지역적 불균등은 결국 경제 불균등 심화로 나타나게 되고 우리 사회 고질적 문제인 불평등 문제를 고착화시키는 사회 갈등을 야기하기 때문에 특례군 추진협의회는 세종과 제주 등 기존 지방자치법의 특례시처럼 위기의 군지역에 행정과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제화가 되면 기존보다 높은 자치 권한을 부여받고 정부 지원 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면적은 넓은데 인구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기반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복지 시설이 필요한 부분에 국비가 좀 약하게 지원이 되는 부분 이런 게 아마 특례군이 지정이 되면 국가에서도 신경을 좀 쓸 거고 부족 부분을 서로가 상생하면서 채우자는 목적.
하지만 특례군 법제화를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이우삼 국회의원이 지난 4월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인구 100만이 넘는 전북 전주와 경기 성남 등 9개 시는 특례시 지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고려해 연내 국회 통과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특례군과 특례시 지정안이 모두 통과되면 전국 시군 중 20%가 넘는 곳이 특별 혜택을 받게 됩니다. 나머지 중소지역의 시군에서 역차별론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입법 노력과 동시에 지역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하는 게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래 산업의 첨단 일자리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들을 전략적으로 집중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정부의 배려와 함께 낙후된 지역의 자구 노력도 계속돼야 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인구 유입과 출산율 향상 등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현 정부의 새로운 국가 비전인 혁신과 포용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동화 등으로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과 공룡화되고 있는 수도권의 극단적인 부익부 빈익빈 현상 해소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정부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 이전 공공기관들이 의무적으로 지역 인재를 채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관련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 청년들이 실감하기에는 채용 규모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강원도와 원주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이 지역 인재 채용을 위한 협의체를 출범했습니다. 지역 인재 채용률을 30% 이상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게 목표인데 이번에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지역 청년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인재 채용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들은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지난해 18%를 시작으로 올해 21%, 2022년에는 30%까지 늘려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강원 지역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이 약 29%로 당초 목표인 18%를 초과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사정은 전혀 다릅니다. 연구, 경력직 채용, 본사가 아닌 지사에서 별도로 채용하는 경우 등 예외 상황을 적용하면 10명당 1명꼴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역인재 채용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수치만 봤을 때 저희가 이제 희망을 갖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더 늘려진다면 저희가 좀 더 와닿는 것도 더 많아질 것이고 준비 과정도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사정이 이렇자 강원도가 원주 혁신도시 내 13개 공공기관과 함께 강원도 지역인재 채용 협의체를 출범했습니다. 강원도지사를 위원장으로 원주시와 이전 공공기관장, 지역 내 대학교 총장 등이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지역 인재 채용 관련 협의 자문기구로서 공공기관의 수요에 맞는 인재를 키우고 채용 박람회와 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 청년들에게 채용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청년들을 위해 좋은 일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청년들 일자리 숫자가 늘지 않은데 바로 이 자리에 와 계신 위원님들께서 지역인재 채용 협의체 위원님들께서 결정만 해주신다면 청년 일자리도 대폭 늘어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대학교와 협력해 공공기관이 원하는 인재상을 양성할 수 있는 맞춤형 효과과정을 개발하고 공공기관 취업 전담 컨설팅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지원하고 지역대학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양성된 지역 인재를 공공기관이 채용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번 협의체 구성이 지역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채용 규모 확대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지난 8월 청주의 한 야산에서 실종된 여학생을 열흘 만에 찾아낸 건 바로 군견이었습니다. 이렇게 군견은 군 작전뿐만 아니라 실종자 수색에서도 큰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군 장병들과 마찬가지로 군견들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퇴역을 한다고 합니다. 퇴역 후에는 반려견으로서 제2의 견생을 살게 되는데 그 현장을 장질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름 가도, 품종 세퍼드, 각종 명령어 인식 가능, 대침투 작전 3회, 동반 수색 작전 6회 수행. 이렇게 화려한 경력의 군견도 가는 세월을 거스를 순 없습니다. 이 군견의 이름은 가도입니다. 8년 동안 군 작전을 수행하고 지난달 퇴역했습니다.
가도의 나이는 만 10살, 사람 나이로 봤을 때 60 정도가 된 겁니다. 이 군견은 이제 반려견으로 살아가기 위해 새 가족을 만납니다. 군복을 입지 않은 사람의 손길이 낯설기도 잠시, 이내 새 가족 품에 안깁니다. 저는 제가 평생 훈련된 개 좀 갖고 싶었어요. 첫째는 은퇴견이니까. 그리고 이제 말을 잘 들을 거 아니에요. 저하고 운동도 하고 아주 시골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운동도 하고 진짜 죽을 때까지 잘 키우고 싶어요. 그동안 동거동락했던 군견을 떠나보내는 병사도 행복하길 바라면서도 헤어지는 아쉬움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제 말을 잘 듣고 행동도 열심히 잘해줬는데 이제 좋은 주인 만나서 갈 수 있다는 게 참 정말로 좋고 기쁜 것 같습니다. 육군 군훈련소는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마다 이런 퇴역 군견에게 새 가족을 맺어주고 있습니다. 퇴역 군견 중에서도 성격이 온순하고 사람의 말을 잘 따르는 일부만 분양됩니다. 충분한 공간과 대형견을 길러봤던 경험 보유 등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저희 보시는 군견들이 다 대형견입니다. 대형견이다 보니까 활동 반경이 넓습니다. 그래서 마당이 넓다거나 그리고 집을 비웠을 때 누가 돌봐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구나. 근처에 동물병원이 있어야 되고. 최근 들어 퇴역 군견 분양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분양은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만 90여 마리에 달했습니다. 온순하고 사교성이 좋은 점도 이유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오랜 기간 훈련을 받아 사람과 소통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제2의 인생을 시작한 퇴역 군견들, 이제는 반려견이라는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북한이 금강산 지군의 남측 시설 철거를 요구하면서 남북 관계가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민간 차원에서 금강산 개별 관광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금강산 관광재개 범강원도민운동본부는 30일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을 더 이상 멈출 수 없다며 이른 시간에 희망자들을 모아 통일부에 방북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금강산 개별 관광은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어서 지금까지 유럽 관광객이 20만 명, 중국 관광객이 120만 명이 금강산을 다녀갔다며 우리 국민에게도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전국 규모 관광객들을 모아 올해 안에 금강산 개별 관광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치를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대입 정시 확대 방안을 발표하자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병희 교육감은 30일 기자들과 만나 정시 확대는 올바른 교육이 학교에 뿌리내리기도 맞지 않고 초중등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도 옳은 길이 아니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거꾸로 가는 것이라며 이런 것이 독재인가 생각하게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병희 교육감은 다음 달 4일 열리는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대응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원주시와 주식회사 원주기업도시가 공동으로 추진한 원주기업도시 준공식이 6일 기업도시에서 열립니다.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자급자족형 도시 조성을 통한 지역 발전을 목표로 추진돼 왔습니다. 기업도시 조성공사는 지난 2005년 시작돼 15년 만인 지난 9월에 준공됐습니다. 준공식 행사는 6일 오전 10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오후에는 열기구와 VR, 드론 등 체험 행사가 마련됩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내년 2월까지 대형 화재 방지를 위한 겨울철 소방 안전대책을 추진합니다. 도소방본부는 고시원 간이 스프링클러 지원 사업과 마을 사물 인터넷 화재 탐지기 설치 시범 사업 등 맞춤형 안전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각 지역별 소방서별로 지역 여건에 따라 특수시책 52개를 추진합니다. 도소방본부가 최근 10년간 겨울철 화재를 분석한 결과 화재 발생 건수는 월 평균 180여 건 정도였고 대부분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올해는 한국 영화가 100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인데요.
수려한 자연경관을 지닌 문화와 예술의 도시 강릉에서 제1회 강릉국제영화제가 개최됩니다. 제2의 칸을 꿈꾸는 강릉국제영화제, 문학과 영화가 어우러진 특별한 영화제를 예고했는데요. 오늘 관계자들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강릉국제영화제 김홍준 예술감독, 이석재 사무국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1회 강릉국제영화제 개막이 11월 8일 이제 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막바지 준비가 한창일 것 같습니다. 영화 준비제 순조롭게 좀 진행이 돼가고 있나요? 네, 모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요. 아주 네.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강릉은 허난서령, 신사인당, 허균 등 당대 문인들을 배출한 도시로서 영화도 잘 어울릴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강릉 국제영화제를 개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강릉은 역사적으로 많은 문인들 또 예술가 분들이 태어난 그런 문양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 문화적인 소양과 함께 얼마 전에 끝났죠. 2018 강릉 평창 동계올림픽이 네. 강릉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강릉은 사실 국제 도시로 한 걸음 더 발돋움하기를 원하는데요. 네. 올림픽 이후에 계속해서 국제적인 행사를 어떤 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런 가운데 강릉이 갖고 있는 역사성과 또 문화적 자산, 이것을 활용한다면 강릉 국제영화제가 제일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그런 판단을 내렸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영화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사무국장님께서 개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강릉에서 열리는 첫 국제 이제 영화제가 좀 기대가 되는데 어떤 영화제인지 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네, 강릉국제영화제는 말 그대로 이제 일반적인 국제영화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특별히 강릉국제영화제가 중요한 점이 있다면은 세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영화제의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그 키워드는 각각 영화와 문학, 그리고 마스터즈 앤 뉴커머즈, 우리말로 한다면은 거장과 신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릉 그 자체, 이렇게 세 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영화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키워드를 나눈 기준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제 모든 영화제는 그 나름대로의 정체성과 비전을 가지고 있기 마련인데요. 네. 강릉국제영화제도 이제 출발점에서 강릉이 문향이라는 것에 착안을 해서 문학과 영화의 관계를 탐구하는 영화제로 출발을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강릉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매력과 또 미래의 자산을 다 담아낼 수 없지 않는가. 그래서 문학과 영화를 중심에 두고 좀 더 확장된 영화제로서 발전을 하고자 합니다. 네, 부산국제영화제를 좀 세계적인 영화제로 성장시킨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님과 또 옆에 계신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이자 충무로 뮤지컬 영화제 예술감독이신 김홍준 감독님, 이렇게 영화제 어벤져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분들이 강릉국제영화제 함께 해주고 계신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김동호 위원장님은 정말 한국 영화계의 거목이시죠. 국제적으로도 대표하시는 분이 되시고요. 또 우리 김홍준 예술감독님은 영화제 하면은 제일 먼저 가장 많은 경험과 가장 많은 기술적 또 지식과 경험을 모두 두루 갖추신 분이시거든요. 네. 거기에 국민 배우이신 안성기 배우께서 저희 자문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강릉시 시민 한 분 한 분, 또 저희 영화제를 준비하시는 스태프 모든 분들이 다 저희 강릉국제영화제를 위해서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함께해서 더 큰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강릉국제영화제 어떤 영화들이 좀 상영이 되는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가장 궁금한 게 사실 개막작과 폐막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작과 끝을 같이 하는 작품 어떤 영화들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감독님. 네, 1회 강릉국제영화제를 이제 여는 개막작은 2편입니다. 오케스트라, 강릉시향 오케스트라의 라이브 연주와 함께하는 무성영화 마지막 잎새. 아마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오 헨리의 단편소설이죠. 네. 그 마지막 잎새를 1912년에 최초의 여성 감독 중에 한 명인 알리스 기블라시에가 연출한 12분짜리 짤막한 무성영화를 저희가 새로 작곡한 음악과 함께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개막작은 개봉을 앞두고 있는 감쪽 같은 그대, 그러니까 거장 배우라고 할 수 있는 남은희 배우님과 네. 그리고 연기 천재라는 말을 듣는 신예 배우라고 할 수 있는 김수환, 두 배우가 주연을 맡고 있는
그런 영화인데요. 네. 개막작을 선정한 이유는 이 작품의 두 배우의 앙상블이 우리 영화제의 키워드인 거장과 신의 마스터된 뉴커머즈와도 맞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영화제가 좀 더 대중들에게, 관객들에게 그리고 강릉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관객 친화형 영화제라는 것을 이 가족 간의 따뜻한 사랑을 다루고 있는 영화를 통해서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어렵지 않고 딱딱하지 않고 즐거운 축제의 문을 여는 생각으로 개막작을 정했습니다. 또 폐막작은 가수이자 아티스트면서 또한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밥 딜런의 전기를 다룬 1965년작 고전 다큐멘터리인데요. 돌아보지 마라, Don't Look Back이라는 작품으로 정했고요. 네. 이 작품을 선정한 이유는 강릉국제영화제가 문학과 영화로 출발을 해서 좀 더 확장돼 나가고 문학뿐만이 아니라 음악, 미술, 무용 등 인접 장르와의 컬래보레이션을 추구하자는 것을 본격적으로 보여주고 또 고전 영화에 대한 관심도 환기시키면서 단순히 영화 상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밥 딜런의 음악을 주제로 한 헌정 공연, 트리뷰트 공연이 영화 상영이 끝난 다음에 영화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피날레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대단한 영화들이 시작과 끝을 함께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영화제는 3개의 키워드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감독님?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이제 문학과 영화인데요. 네. 말씀드린 대로 강릉이 문향이고 또 그러한 유수한 문인들을 배출한 고장이고 또 문학이라는 것은 요즘으로 얘기하자면 단순히 좁은 의미의 문학이 아니라 저는 인문학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릉영화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강릉의 문화적 토양 그리고 품격을 지향하는 데 있어서 문학과 영화라는 것은 영화제의 핵심 키워드로 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에서는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우리나라에 존재했던 독특한 장르라고 할 수 있는 문예영화, 그러니까 흥행보다는 가령 예술성을 더 추구하는 그리고 약간은 왜곡된 영화 정책의 산물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한국 영화의 걸작들을 만들어내게 했던 문예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예 영화를 되돌아보고 굉장히 그 원작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강연도 마련돼 있고요. 그리고 제 문학과 영화에서 밥 딜런에 대한 몇 편의 3편의 영화를 모아서 드는 섹션이 있고요. 폐막작으로 가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문학과 영화라는 섹션에서는 우리 영화제에서는 단순히 영화 상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화들이 만들어졌던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고 또 그것을 인문학적 교양과 연결시키면서 문학과 영화의 만남을 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배롱야담이라는 제목으로 문인들을 초빙을 해서 관객들과 문인들이 아주 친밀한 자리를 마련해서 거기에서 영화와 문학과의 관계를 함께 이야기해보는 특별한 자리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키워드 아까 말씀해 주신 거장과 신이였죠. 네, 그 부분도 소개를 해주시죠, 감독님. 네, 모든 영화제들이 신작을 상영하고 또 한편에서는 거장들의 회고전을 하는 것은 뭐 영화제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특별히 그것을 키워드로 삼은 이유는 단순히 행사로서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고전 영화의 유산을 탐구하고 또 영화의 복원까지도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거장 같은 경우에는 매년 1명 혹은 2명의 감독 또는 영화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들을 직접 강릉으로 초청을 해서 그분들의 회고전을 하고 그리고 직접 만나보고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올해 첫 대회는 일본 감독이신 고레에다 히로카스 감독께서 우리 영화제에 찾아오시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분의 대표작, 초기작부터 최근작까지 7편을 상영을 하고요. 또 관객과의 대화도 하고 특히 이제 특별한 행사가 마련된 것은 고레에다 감독이 영화계의 거장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문학계에서 신예라고 할 수 있는 뭐 신예면서 또 이제 뭐 어떻게 중견 정도의 무게감이 있는 윤희영 작가 두 분의 대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국과 일본의 각각 영화와 문학을 대표하는 예술가들이 영화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더 나아가서 또 문학, 예술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큰 주제를 놓고 관객들을 모시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그런 자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럼 끝으로 세 번째 키워드와 뭐 상작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세 번째는 저희가 보도자료 했을 때 네. 강릉 이렇게 3번 썼거든요. 네. 강릉에서 벌어지는 문화축제이니만큼 당연히 강릉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또 강릉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이 영화제의 성공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외부에서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영화제에 참여하고 또 영화제를 자신들의 자산이라고 느낄 때 그 영화제는 비로소 진정한 성공을 거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화제가 사실은 시민들에게는 자칫 잘못하면은 조금 뭐랄까 거리감이 있는 행사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아무래도 예술 영화랄지 평소에 만나기 어려운 영화들 이런 영화들은 뭐 예를 들어 그런 그 슈퍼히어로 영화에 익숙한 분들에게는 낯설게 보이겠죠. 네. 그렇지만 영화제가 그런 분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제에서도 시민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섹션을 별도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릉 섹션에서는 패밀리 기프, 저희가 영어로 줄이면 기프가 되는데요. 패밀리 기프에서 강릉 틴즈, 또 강릉 키즈 그래서 주로 10대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만들어진 영화들이 강릉 틴즈, 또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만들어진 영화들이 강릉 키즈 그래서 이 영화들은 아주 안심하고 가족 단위로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벌써 섹션부터 강릉이라는 말을 붙였기 때문에 시민들도 이것은 우리들을 위한 영화제이고 우리들의 프로그램이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강릉까지 들어봤는데요. 지난 24일 상영 시간표가 공개되고 어제부터 예매가 시작됐는데 시청자분들께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예매를 할 수 있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서 국장님. 네, 저희가 사실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떤 작품이 소개되는지를 알려드렸고요. 사실 많은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또 우리 강릉국제영화제에 관심 있어 하시는 많은 시민분들이 좋은 작품이라고 많은 평가를 해주시고 계세요. 네. 저희가 11월 1일 날 홈페이지 또는 CGV 상영관이나 또는 그 신영극장이나 아니면 아트센터 등 상영하는 그 장소에서 직접 접속해서 들어가시면 예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네. 미리 어떤 작품을 보셔야 할지 또 가족과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다 볼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인기가 너무 좋으시니까요. 천천히 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 서둘러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티켓팅을 빠르게 예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화제 하면 사실 우리가 레드카펫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 어떤 분들이 강릉국제영화제를 빛내주실지 참 궁금한데 레드카펫 행사 어떻게 진행되는지 감독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희 개막식은 11월 8일 목요일에 공식 행사는 7시부터 강릉아트센터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6시부터 이제 본격적인 레드카펫 행사가 있게 되는데요. 레드카펫에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어떤 유명한 배우분들이 오시나 그렇겠지만 그거는 저희가 그날의 깜짝 이벤트로 공개가 안 되는군요. 공개하기가 조금 그렇고요. 네. 특별한 것은 저희 1회 강릉국제영화제에 굉장히 특별한 손님들이 오십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더 궁금증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영화제에서 별로 유례가 없는 일인데 각국의 주요한 영화제의 집행위원장 또 예술감독들이 강릉에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1회 강릉국제영화제를 축하하고 또 강릉이라는 도시가 앞으로 영화제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본인들이 직접 확인하시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강릉 투어도 계획도 있고요. 아마 많은 그 어드바이스를 얻는 동시에 강릉이라는 도시 또 국제영화제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하나의 중요한 홍보의 계기라고 보고요. 여기에는 대표적인 영화제인 칸 영화제, 토론토 영화제, 동경 영화제 이런 영화제를 비롯해서 또 독특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마카오 국제영화제, 뉴욕 아시아 영화제 이렇게 다양한 영화제의 집행위원장들이 오셔가지고 레드카펫에도 참석을 하시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에는 명주예술마당에서 이들이 모여서 21세기 영화제의 비전에 대해서 현황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영화제 포럼이 열리는데요. 아마도 굉장히 특별한 행사이고 1회 강릉국제영화제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레드카펫뿐만 아니라 더 많은 프로그램들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릉국제영화제가 사실 세계적인 영화제로 좀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는 강릉의 지원이 무엇보다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지원을 나갈 계획이신지 서 국장님이 설명을 해주시죠. 네, 사실 강릉시장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계세요. 뭐냐면은 지원은 많이 하되 자율성은 부여한다는 원칙을 갖고 계시고요. 네. 또 김동호 위원장님, 또 우리 김홍준 예술감독님을 모실 때도 그런 약속을 하고 모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정말 예술적인 창의성과 창조성 그리고 다양한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그 자율성은 반드시 주어질 거고요. 대신 그 뒤에서 저희는 많은 시민분들이 더 좋은 영화제, 더 좋은 영화를 보실 수 있도록 재정적 또 행정적 지원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국제영화제를 비롯해서 해마다 국내에서 100여 개 크고 작은 영화제가 열리고 있는데 특색 있고 좀 차별화된 영화제를 만들기 위해서 좀 가장 큰 남은 숙제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서 국제영화제라는 것이 하나의 문화 행사로서 비로소 자리매김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그러니까 1996년에 부산영화제가 생겼고 그리고 1997년에 제가 처음에 몸담았던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이제 생기고 그 후에 많은 영화제들이 생겼죠. 그래서 그러한 초창기에 이 영화제를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은 좋은 점이 있다면은 그동안 영화제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나 또 축적된 관객, 또 영화제 주역들의 전문성 이러한 것들이 많이 발전한 반면에 영화제가 더 이상 그렇게 신선하거나 혹은 새롭다는 느낌이 안 드는 것 같아요. 많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러한 시점에서 어떻게 영화제를 그래도 영화제라는 것이 좀 더 새로워질 수 있고 좀 더 그렇죠. 지금의 우리 문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되는데 아마 그것이 가장 큰 과제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강릉이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매력들 그리고 그 잠재력을 영화제가 단순히 강릉이 하고 있는 또 하나의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로 담아낼 수 있고 그것을 외부에 드러낼 수 있는 일종의 포털 같은 혹은 플랫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화제가 소수의 영화 매니어들이나 또 영화 전문가들만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물론 그들이 와서 참여할 수 있고 즐길 수 있지만 좀 더 확장될 수 있고 모두 아우를 수 그렇죠. 있는 그런 모든 세대 시민들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는 젊은 시절에 잠시 영화에 관심을 가졌고 영화제에도 참여해봤지만 그동안 세월이 흐르면서 잠시 멀어졌던 중장년 분들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고향 같은 영화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릉국제영화제가 끝으로 어떤 영화제가 됐으면 좋겠다, 뭐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다 계획과 포부가 있을 것 같은데 사국장님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저는 우리 강릉국제영화제가요 프랑스의 칸처럼 인구 6만의 작은 어촌 도시였는데 영화제를 통해서 전 세계 시민, 전 세계인들이 모르는 분이 아마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국내적으로 문화 관광 도시로서는 잘 알려져 있지만 이제 진정한 국제 도시로 이 영화제를 통해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네, 감독님께서도 끝으로 어떻게 포부가 계획과 포부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우리 영화제에서 많은 스태프분들 또 조직위원장님, 안성기 자문위원장님 이제 이런 그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강릉에 대해서 혹은 강릉이 속해 있는 영동 지방에 대해서 연고가 있으신 분들인데 네. 저는 그런 점에서 좀 아웃사이더입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좀 아싸인데 네. 오히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너무 친근해서 보이지 않는 강릉의 매력과 장점들을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벌써 저는 강릉과의 좀 낯뜨거운 말이지만 사랑에 빠졌다고나 할까? 네. 올 때마다 도시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영화제의 컨텐츠에 어떻게 담아내고 잘 녹여낼 수 그렇죠.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이 영화제에 오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칸 영화제는 실제 가보면 정말 실망스러울 정도로 볼 것이 없는 곳이거든요. 자연환경 자체는. 그렇지만 그런 것에 비하면 강릉은 정말 어마어마한 자연과 또한 문화적 자산을 가지고 있고 또 올림픽을 통해서 자원봉사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 같은 것들이 굉장히 국제적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강릉이 가지고 있는 이 인프라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그것이 앞으로 저희들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릉국제영화제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는데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저희 CJ헬로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릉국제영화제 김홍준 예술감독 그리고 이석재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